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대비하는 9월 모의평가 드디어 이번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치르고 오셨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9월 모평 기하 벡터 파트 같이 해설할 김수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사실 선생님은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느라 모든 영역을 다 풀어보진 못하고 이 기하 벡터에 집중해서 정말 풀이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선생님 기하 벡터만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9월, 6월 전체적인 총평을 같이 해보자면 사실상 우리가 6월 평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상시 보던 것보다 9월 모평이 더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도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그 전체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거나 훈련 그런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렵다고 느끼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단 하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범위는 넓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봤었던 6월 모평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공간 벡터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제자들 많을 겁니다. 그러한 단원이 추가가 되고 그런 문항이 굉장히 우리가 킬러 문항으로 고려한 29번에 들어있다 보니 29번 되기 전부터 긴장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공간 벡터 유형의 문제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생님 문제를 쭉 풀다 보면서 봤더니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이 패턴화가 되어 있는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맨 첫 장에 있는 앞에 있는 3번 문제라든지 1번 문제라든지 늘 봐왔던, 그래서 늘 연습했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6월 모평에서 평면 벡터의 문제로 킬러 문제로 나왔었던 29번 문항이 있습니다. 그 29번 문항이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게 우리가 그 19번 문항에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 선생님이 올해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능 평가원 기출 해설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선생님은 매년 평가원 기출을 보고 매년 그런 문항들을 분석합니다. 거의 10년간 선생님이 그런 분석을 해왔는데요. 무슨 얘기를 감히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의 패턴을 알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패턴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평가원 기출, 기존에 나왔었던 6구 모평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신다면 비슷한 유형이 약간 변형되거나 또는 신유형으로 나오고자 하는 건 그걸 미리 평가원 기출에서 예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월 수능에서 이거 내고 싶어. 그러면 6구 모평에서 그런 비슷한 유형을 낸다라는 겁니다. 작년 우리가 2019 학년도 대수능을 선생님이 가형 해설을 했었죠. 그때 어려웠었던 29번 기하 벡터 문제 역시 지금 6월 모평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치른 9월 모평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나요? 비슷한 유형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유념해서 봐라. 중요한 문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나온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그러한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풀이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6월 모평에 비해서 9월 모평은 범위가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6월 모평보다 9월 모평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어려워지진 않았다. 대신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우리가 2019 대수능 가형에서 나왔었던 29번 벡터 문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가 올해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에서도 나오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간 다른 트렌드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21번 킬러 문항 중에 하나, 21번, 29번, 30번 있죠. 그 중에 하나인 21번이 보통은 미적분학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주어진 문제가 기하 벡터 단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감히 예언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이다 보니 다음 학년의 대수능에서는 벡터가 잠시 빠집니다. 1년이지만 빠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벡터를 배운다 보니 뭐 신유형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를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신유형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예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6구 모평 올해 치렀던 거 더 시간이 낸다면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평가원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늘 우리가 맨 처음에 1번 문제에서 보던 형태의 그런 벡터 문제고 앞장에 있는 2점, 3점짜리 그런 패턴화된 기하 벡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풀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0.1초라도 아껴야 되고 정말 이런 거는 내가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풀어낼 수 있듯이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에서 무슨 방법을 알려드렸었냐면 이와 같이 벡터가 주어지고 벡터에 대한 연산을 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는 덧셈 하나라도 줄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어진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이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 2 곱하기 벡터 b 이것을 연산해서 벡터의 성분의 합을 구한다면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A라는 벡터가 1,0, B라는 벡터가 2배의 1,1. 그래서 우리가 성분을 먼저 구하면 1,0 더하기 2 해서 2,2죠. 그래서 성분끼리 1 더하기 2 하면 3. 0 더하기 2 하면 물론 이걸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지만 그냥 여기 쓸게요. 1 더하기 2, 0 더하기 2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연산해서 구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성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분이 3, 2 그러니까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 얼마예요? 5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성분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굳이 이 벡터를 다 구할 필요 없더라. 어떻게 해도 되더라. 이 벡터의 성분의 합, 1. 이 벡터의 성분의 합, 2. 그 다음에 그것을 2배를 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4 해서 5 이렇게 하면은 한 줄이면 되고 사실은 암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연습, 이런 방법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죠. 굉장히 기본적인 공간 도형에서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필요한 요소만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한 줄 만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좌표 공간의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즉 X 좌표이고 이 X좌표에 해당하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내분점에 해당하는 X, Y 지좌표를 모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A를 구하고 싶고 그럼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거예요? 그렇지. A 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 X좌표가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사실 분모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X좌표를 먼저 구해보게 된다면 A에 해당하는 X좌표가 A, B에 해당하는 X좌표가 1. 자, 그리고 이것을 3대 1로 외분할 겁니다. 그럼 외분의 정의대로 써보게 되면 X좌표만 쓸게요. 3-1분의 3 곱하기 1, A 곱하기 1. 이게 바로 내분점의 X좌표고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가 0이다. 이걸 이용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X좌표가 0이 될 거를 우리가 안다면 분모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모는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3-A만 써서 A 값은 3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내분점, 외분점 문제가 보통 3번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다 구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골라서 구하자. 자, 그럼 되셨으면 우리 그 다음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곡선에서 이런 X와 Y가 혼재되어 있는 식을 보면 음함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하셔야 되고 음함수 미분법에서 주어진 정확한 뭔가의 한가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음함수 미분법을 한 다음 굳이 Y'을 정리하지 않고 주어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음함수 미분법 해봅시다. 자, 파이 x, 여기 있는 y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죠? y를 마치 x에 관한 함수로 생각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해보면 자,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
우변을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y에다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거니까 y를 x로 미분했다. y 프라임. 그다음 더하기. 자, 여기는 x라는 식과 사인 y라는 식이 곱해져 있는 함수. 그래서 곱의 미분법. 자, f 프라임 g 더하기 f g 프라임. 이런 걸 할 거죠. 근데 이거는 x에 관한 함수를 x로 미분했으니까 1. 그럼 사인 y만 남고 그 다음에 x 그대로 두고 사인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 코사인 y 곱하기 y 프라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y 프라임은 뭐지? 라는 거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건 시간 낭비. 구할 수는 있지만 시간 낭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이 점을 대입하자. 이 점이라고 하는 건 x가 0이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y 대신에 이제 2분의 파이 대입할게요. 2분의 파이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파이, 우변은 마이너스 y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대입하면 1.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되죠. y 프라임은 1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넘겨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공간에 4점 A, B, C, D가 있다. 근데 점들에 대한 그 성분을 봐도, 좌표값을 봐도 뭔가 축 위에 있고 축 위에 있고 또는 YZ 평면에 속해 있고 YZ 평면에 속해 있고 YZ 평면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성분 C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E라고 할 때 성분 A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는 굉장히 우리가 교과서적인 내신형과 비슷한 아주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죠? 그런 것, 이런 정도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G축. 우리가 문제 상황에 따라서 XY G축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점 A가 여기 3,0,0으로 주어져 있고요. B라는 점이 0,3,0으로 여기 주어져 있고 C라는 점은 0,2,1로서 이 정도의 C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D라는 점까지 우리가 같이 그려볼게요. D라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니까 이쯤에 우리가 D라는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C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E라고 했어요. 그럼 E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2대1로 CD를 구할 겁니다. D라는 좌표를 여기다 쓰면 0,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고 2대1로 내분할 거예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분의 어차피 X좌표가 0이니까 사실 X좌표는 계산할 필요 없이 0이죠. 그 다음에 Y좌표는 2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하게 되면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 2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점 E의 좌표를 구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여기 D라는 이쪽에 어딘가에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5였으니까 마이너스 1, 이쯤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서 E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C라는 점도 YZ 평면, B라는 점도 YZ 평면, D, E 모두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다 YZ 평면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주어졌는데 AE라는 선분을 평면 ABC 위로 정사형한 길이는 자, 평면 ABC는 어떻게 그려져요? 평면 ABC는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삼각형으로 구성된 걸 포함하는 게 바로 유일한 평면으로 결정이 되죠. 서로 다른 동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평면을 유일하게 결정합니다. 그 평면 위에 있지 않은 AE라는 뭔가의 성분을 주어진 이 평면으로 정사형시킬 거예요. 그럼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삼각형 ABC를 공간처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ABC.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E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E를 주어진 이 ABC 위로 우리가 정사형한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AE라는 길이랑 주어진 이 선분이 평면 ABC랑 이루는 각을 알아야 돼요. 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우리가 주어진 이 각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한다면 삼각형 AHE는 주어진 평면 ABC의 수직인 삼각형이 됩니다. 다른 말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알아야 되고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요? 노란색. 이 법선 벡터를 알아야 되고 이 법선 벡터의 성분을 A, B, C라고 한다면 이 A, B, C라는 성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성분과 내적해서 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임의의 벡터와 내적해서 0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A, B, C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선 벡터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아, 이 법선 벡터랑 A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A라는 성분과 주어진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할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정사형을 A2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법선 벡터를 구하자. 자, 법선 벡터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법선 벡터는 누구랑 내적해서 0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BC 벡터, 뭐 CA 벡터, AB 벡터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쓸 수 있죠. 자, 근데 사실 성분이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벡터랑만 내적해도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A, B, C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 벡터랑 자, 이 벡터, 뭐 BC 벡터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 0, 그 다음 두 번째 N이라는 벡터랑 자, 이번엔 AB 벡터 내적한 거 0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N이라는 벡터가 A, B, C고요. BC라는 벡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B라는 벡터가 0, 3, 0이고 C라는 벡터가 0, 2, 1이에요. 그죠? 자, 그럼 BC 벡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약간의 자기만의 호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BC라는 벡터 성분을 계산할 때 사실 BC 벡터를 써도 되고 CB 벡터 써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편한 대로 빼고 싶은 방향으로 동일하게 빼면 돼요. 0 빼기 0, 2 빼기 3, 1 빼기 0 해서 성분 적으셔도 되고 0은 어차피 그대로고 3 빼기 2 하면 1, 0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A, B, C에서 자, 이제 AB 벡터 구해보자. AB 벡터는 3, 0, 0이었거든요. 그럼 AB 벡터 내적 0 해도 되고 사실 BA 벡터 내적 0 하셔도 돼요. 그죠? 상관없잖아요. 자, 그러면 AB 벡터나 BA 벡터나 내적해서 0이 되는 거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여기에 쓰시면 되는데 3에서 0을 빼고 0에서 3을 빼서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쓰시면 내적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B 마이너스 C가 0. 아, B 마이너스 C는 0. 한마디로 B랑 C랑 같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어요? 주어진 이 벡터는 실수배 3으로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스칼라는 상관없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한 것으로도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A-B는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B랑 C랑 같고 A랑 B랑 같아서 따라서 A랑 B랑 C는 어떻다? 모두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사실 법선 벡터는 무수히 많은데 A, B, C가 무슨 관계를 만족하면 되더라? 같다를 만족하면 되더라. 그렇게 되도록 하는 벡터를 우리가 가장 편한 걸로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1,1로 가져오겠습니다. 1, 1,1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법선 벡터 구했어요. 그 다음 우리 뭐 할 수 있죠? 이 벡터랑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이 세타라는 각을 구할 겁니다. 자, 법선 벡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아, 이 법선 벡터가 성분이 1, 1,1이더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각 세타인데 주어진 법선 벡터랑 A2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엇이 될까? 그렇지, 얘각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절대값을 써도 되겠죠. 예각으로 택하기 위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예각으로 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주어진 A, 이 벡터랑 N 벡터에 대해서 N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A, 이 벡터의 크기 A 벡터가 뭐더라? A라는 점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냐면 3, 0, 0으로 주어져 있고요. 2라는 점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냐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A, 이 벡터는 이 성분에서 이 성분을 뺀 거니까 A, 이 벡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N 벡터의 크기, 식을 한번 쓸까요? N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 여기는 N 벡터 내적 A, 이 벡터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N 벡터의 크기가 아까 뭐더라? 루트 3
자, 그 다음에 우리 A2 벡터의 크기가 뭐더라? 9, 10, 11, 루트 11.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고 절대값을 우리가 씌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을 구하게 되면 루트 33분의 5라는 값이 바로 무엇? 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세타를 우리가 예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절대값을 벗겨도 되는 거고 이게 사인 세타의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야 정사형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사인 세타가 루트 33 오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거고 그럼 33에서 5, 25를 빼게 되면 루트 11이 아니라 루트 11은 무슨 루트 11이야. 8이죠. 루트 8. 루트 8이 되는 겁니다. 자, 루트 8 다른 말로는 2 루트 2.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정사형 드디어 구하자. 선분 A2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선분 A2의 길이는 루트 11.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루트 33분의 2 루트 2. 그래서 약분하면 루트 3. 유리화하면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봤고요. 문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공간 도형, 공간 벡터에서 필요한 내용들, 특히 공간 벡터에서 우리가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들어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흐름에 맞게끔 나와 있었죠. 주어진 뭔가의 직선, 뭐 선분 또는 벡터가 또 다른 평면과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하더라? 주어진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주어진 뭔가의 벡터를 내적해서 구하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될 거는 주어진 이 A라는 벡터랑 주어진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 법선 벡터랑 A2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우리가 각과 관련된 건 모든 걸 내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내적을 해서 주어진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 다른 말로는 사인 세타 값을 구했고요. 그 사인 세타에서 또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정사형을 구했죠. 정사형은 어떻게 구하니까?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었다라는 거 필수 유형입니다. 자, 넘겨서 이제 19번 문제 이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우리가 6월 모평 29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이고요. 이 문제가 또한 작년 대수능에서도 나왔었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 하면 왜 자꾸 나와? 싫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꾸 나오지? 내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게끔 이거 내 문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각오로 덤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아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봐볼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다.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B의 호 AB 위를 자,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채꼴 OAB. 자, 1,0을 A라는 점으로 뒀고 0,1을 B라는 점으로 뒀어요.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이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수 무엇을 주었냐면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란 2차 함수의 조각만 가지고 왔어요. 어느 조각이냐면 X가 2와 3 사이에 있을 때. 그럼 X가 2일 땐 2,1이라는 점을 지나고 X가 3일 때는 3,2라는 점을 지나요. 그래서 이걸 양끝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의 이만큼만 조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위를 점 Y가 움직여요. X도 움직이고 Y도 움직이네. 뭔가 겁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 풀고 나서 이 문제랑 올해 우리 육모에서 풀어왔었던 29번이랑 작년 대수능 29번 문제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년 대수능 2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냐면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서 위치 벡터 단원에서 설명해 드리는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 수능 문제풀이로 참고하셔서 풀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 X랑 Y라는 점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알겠어. 근데 내가 모르는 새로운 벡터 OP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OY-OX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시점은 전부 다 O로 일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y-5x를 썼는데 사실 이 벡터는 우리가 더 단순하게 고치게 되면 xy라는 벡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내가 궁금한 거는 OP라는 벡터인데 걔는 xy 벡터가 돼. 물론 시점이 다르지만 같은 벡터래.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이 벡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냐면 자, x라는 점과 y라는 점을 내가 잘 알려줬지. 근데 이 xy 벡터랑 OP라는 벡터가 같은데 O는 원점이고 P는 모르는 점이야. 근데 그 모르는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을 구하고 그 영역을 R이라고 할 때 점 O로부터 R까지에 있는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후 문장은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 육모에서 우리가 봤었던 문제랑 패턴이 똑같아요. 쌍둥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육모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다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 x가 여기 위를 움직여요. y가 여기 위를 움직여요. 선생님하고 수능 개념부터 같이 공부해왔던 제자들은 벡터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변이라는 걸 이용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직사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가로는 2고 세로는 1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4개의 점을 A, B, C, D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 중점을 M, 여기 중점을 N이라고 할게요. 벡터들의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난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벡터를 필요로 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벡터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이상한 벡터가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벡터를 바로 구할 수 있냐면 DB라는 벡터. 선생님 저는 이런 벡터 구할 때 반드시 시점 하나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OB 빼기 OD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요. 우린 지금 시험 문제를 푸는데 변이를 이용하셔야죠. DB 벡터.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2.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밑으로 1만큼 줄었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성분을 구한 거는 변이, 즉 x가 얼마만큼 증가 감소했냐, y도 얼마만큼 증가 감소했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의 대전제는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DB 벡터 구했죠? AM 벡터 구해볼까요? 그럼 AM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1, 위로 1, 그럼 1,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CN 벡터는 왼쪽으로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밑으로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무엇을 구하는데? 벡터의 성분을 구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문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Y 벡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니까? 이게 OP 벡터랑 같으니까. 그래서 XY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다 찾기만 하면 원점을 시점으로 되돌려놔서 P라는 점의 위치를 모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XY 벡터를 먼저 찾겠습니다. 그 XY 벡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했었던 것처럼 X와 Y의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4가지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 4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점 A란 X라는 게 A와 B 호 위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를 움직이니까 대표적인 경계점 1,0과 Y가 또 될 수 있는 거 0,1 이렇게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Y라는 점은 이 위를 움직이니까 중요한 경계점 2개는 2,1과 3,2 Y라는 점은 2,1과 3,2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의 총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XY 벡터를 구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XY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변이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자, 봐보세요. X, Y,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그래서 1,1 되셨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XY 벡터 그렇게 구해볼 거예요. 자, X가 1,0, Y가 3,2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이니까 얼마?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XY 벡터를 다 구할 건데 사실 그래프에서 보셔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요? 좌표가 1 증가했네, 1 증가했네. 좌표가 2 증가했네, 2 증가했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증가했고 안 증가했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XY 벡터는 3만큼 증가했고 1만큼 증가했어.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XY 벡터 4가지를 구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OP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어요. 성분은 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위 개념으로 XY 벡터를 구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OP 벡터라고 했을 때 O가 시점이면, 위치 벡터의 시점이면 종점이 성분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OP 벡터를 이쪽에 와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OP 벡터는 1,1.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점이 원점이고 1,1. 이게 종점이 되도록 P를 그리게 되면 이게 OP 벡터가 되는 거죠. 성분이 1,1인 OP 벡터. 우린 종점만 구하면 되니까 이 점만 R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잘 보세요. XY 벡터가 이거잖아요. 1,0 이 X, Y가 2,1일 때 XY 벡터가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X가 시점이 1,0이면 얘는 원점인데 이 벡터를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하면 되네. 시점이 1,0이 아니라 이 똑같은 벡터가 시점이 원점이 되면 이 벡터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되는 거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짝지어서 시점을 X로 고정했을 때 Y가 2,1에서 3,2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시점은 1,0으로 고정하고 Y가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XY 벡터, 이게 XY 벡터, 이게 XY 벡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XY 벡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됐죠? 2,2가 됐습니다. 그럼 2,2라는 이 점으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같이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왼쪽으로 어떻게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XY 벡터 그렸어요. 어떤 XY 벡터 그렸습니까? X가 1,0일 때 XY 벡터 이 부분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 R 영역에 딱 하나 찾았습니다. 요만한 경계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X가 이번엔 0,1로 고정이 됐을 때 XY 벡터를 할 겁니다. 그럼 X가 0,1로 고정이 됐을 때 이 벡터의 변화를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2,0. 2,0 어딨지? 여기. 3,1 어딨지? 여기. 2,0 여기 있지? 3,1 여기 있지?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나씩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이라는 벡터는 XY 벡터는 X가 0,1, Y가 2,1이면 X가 0,1, Y가 2,1이면 이게 XY 벡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점을 이제 또 원점으로 바꾸면 이게 OP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라는 점이 하나 찾았구나 라는 건데 벡터가 Y축 방향으로 밑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게 XY 벡터 이것뿐만 아니라 XY 벡터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Y축 방향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Y가 이 위를 움직이면 밑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무슨 포물선 위의 일부? x-2의 제곱의 일부. 그럼 이거는 무슨 포물선 위의 일부?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 위의 일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풀이를 했을 때 어려워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방향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y라는 이 종점을 고정했을 때 주어진 x가 1,0에서 0,1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를 해야 우리가 경계를 완성할 수 있고 그래야 영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거는 이 y라는 걸 2,1로 고정했을 때 x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는 거는 이게 종점이니까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봐볼까요? 자, y가 2,1로 고정이 됐어요. 이게 y입니다. x가 1,0에서 0,1로 가요. 그럼 이게 xy 벡터, 이게 xy 벡터, 이게 xy 벡터, 이게 xy 벡터인데 이게 종점이다 보니까 어디 있는 거지 OP 벡터가? 이걸 평행 이동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이에는 이런 xy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OP를 표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주어진 y를 시점이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yx 벡터를 구하고 마이너스, 즉 방향을 180도 바꿔주면 된다는 거. 그럼 y라는 벡터를 2,1로 우리가 고정을 했죠? 자, 그러면 2,1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x 벡터가 1,0부터 0,1로 가요. 이렇게 0,1, 1,0부터 0,1까지 가면서 원호 위를 움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원점 대칭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이 그림 넣어주세요. 자, 주어진 이 점이 바로 2,1이었는데요. 원점 대칭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를 원점 대칭해서 자, 이 점이 우리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yx 벡터인데 yx 벡터를 나는 구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자, 이거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원호 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만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주어진 이 원호는 바로 주어진 이 4분원에서 우리가 그려졌던 그림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똑같은 원 위에 있는 호가 되는 거예요. 대신 중심이 얼마? 2,1이고 반지름이 1인 원호 위에 있는 일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경계선을 다 찾았고요. 이 경계선을 찾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영역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Y 벡터가 차지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OP 벡터의 종점 P가 차지하는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포물선의 일부, 여기는 원호 위의 일부, 이게 우리가 구하는 영역 R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할 얘기가 무엇이죠? 그렇죠. 여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 아, 최소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지? 여러 가지 곡선이 있어요. 아, 여기 있는 부분이 가장 원점이랑 가까우니까 최소값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원이다 보니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해당하는 곡선 위의 점과 연결해서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원과 중심 사이 거리에서 주어진 반지름의 길이를 빼야 최소값인 이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할 거예요. 주어진 곡선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중심 2,1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 길이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예요? 루트 5 빼기 1. 아, 최소값은 루트 5 빼기 1이구나. 자,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여기에 있는 3,1일 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개의 점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3,1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 자, 이 거리가 루트 10. 그리고 2,2랑 0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2 루트 2. 누가 더 커요? 얘는 루트 8이고 얘는 루트 10이니까 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값은 루트 10, 최소값은 루트 5 마이너스 1.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답이 나오냐면요. 16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주어진 이 문제가 바로 올해 6월에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형태의 주어진 경계값을 찾고 경계선을 구한 다음에 내부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는 건데 순서가 기억나시죠? 경계값 먼저 찾고 주어진 시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들을 마치 미끄러지듯이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21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보시면 최소값, 최대값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왠지 미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하 벡터에서의 2차 곡선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좌표평면에 두 점 A, B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아니 직사각형이 어디 있지? 라고 봐도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의 값은 P의 좌표가 0,6일 때 최대, 2점일 때 최소이다. 아니 직사각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거고 주어진 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고정된 두 개의 점이 있고 움직이는 P라는 점이 있는데 움직이는 점에서 고정된 두 점 사이 거리의 합입니다. 그럼 뭐예요? 타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자, A랑 B라는 고정된 두 개의 점이 있어요. A는 마이너스 2,0, B는 2,0. 자, 그리고 이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점 P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1, 2, 3, 4, 5, 6 너무 큰가? 여긴 좀 줄여서 나타낼게요. 이만큼 정도를 6이라고 하겠습니다. 0,6 위에 점 P가 오는 순간 이 PA, 여기가 A, 여기가 B,
PA 더하기 PB의 값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 점 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원이라는 힌트는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가 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점 P를 지나면서 주어진 이러한 두 개의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장축에 있는 점이 0,6이 되는 거고, 단축에 있는 점이 0,6이 되는 거고, 장축에 있는 점을 우리가 찾으면 A 값을 찾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사실 C라고 하는 건 초점이잖아요. 초점의 두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단축의 반이고, 그래서 B값이 얼마? B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2, 그럼 여기는 루트 40. 그러면 A라는 값이 루트 40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타원은 무엇이 된다? 이 겉에 있는 타원은 40분의 X제곱 플러스 B가 얼마예요? 6이니까 36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최소가 될 때의 또 다른 점 P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2분의 5, 여기가 2니까 2.5 하려면 한 요 정도에 있어야 되고, 2분의 3, 요 정도를 1이라고 하면 1보다 좀 더 큰 값. 요 좌표가 바로 2분의 5, 2분의 3일 거야 라고 해서 찾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PA 더하기 PB라는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는 우리가 여기에 단축에 있는 한 점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타원의 방정식 찾는 게 굉장히 쉬웠죠.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이용해야 돼요? PA 더하기 PB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둔다면 장축의 길이 2A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A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나오겠죠. 자, 이 점이 P니까 우리가 P의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 루트 2분의 5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2분의 5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의 제곱입니다.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A예요. 하지만 이 계산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루트 2분의 9의 제곱이에요. 얘는 2분의 9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이죠. 자, 여기 보세요.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2분의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만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4분의 10이에요. 근데 얘는 9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사실 3을 우리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게 되면 3을 끄집어내게 되면 2분의 3, 3, 9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0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쓰면 4 곱하기 루트 2분의 5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내가 구한 이 A라는 값. 그래서 이 약분하면 되고, 또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2, 따라서 A는 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얘가 루트 10이니까 초점 C의 좌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B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A가 루트 10이니까 10이라는 걸 알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A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래서 B의 제곱은 얼마? 6. B의 제곱은 6. 집어넣겠습니다. 다 구했죠? 자, 이게 두 번째 구한, 이건 첫 번째 타원, 이거는 두 번째 타원. 이 두 번째 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겠죠. 타원 안 같네요.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자, 타원은 우리가 1분분만 그렸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타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타원을 완성해 볼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잘 봐보세요. 그래, 내가 보조도구로 타원을 이용할 것 같긴 해. 근데 무슨 얘기했냐면, 고정된 두 개의 점 A, B로부터 점 P가 어떤 직사각형인지 모르는데 그 직사각형 위로 움직이는데, AP 더하기 BP의 합이 최대가 될 때가 0,6을 지날 때고, 최소가 될 때가 2분의 5, 2분의 3을 지날 때래요. 맞아요? 그럼 그 말은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한다는 얘기죠. PA 더하기 PB. 근데 이 값이 선생님 더 큰 거 같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포함하는 또 다른 타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단축의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럼 PA 더하기 P가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누구보단 작아? 이 타원 2를 움직이는 점 P에 있는 값보단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점 P가 놓이는 영역은 이 작은 타원 밖과 큰 타원 내부에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점 P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색칠한 내부에 놓이면서 주어진 점 두 개를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2분의 5, 2분의 3과 0,6 두 개를 지나는 이 빗금친 영역 내에 속해 있는 직사각형을 찾아야 돼요. 그런 직사각형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 접선에서의 이 한 점과 접선이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게 되면 이런 직사각형은 직선 밖에 타원 밖에 놓이는 점 P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점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내부에 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점 P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 직선이 뭐였죠? 이 점에서의 접선. 접선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이 이 영역 내부, 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놓이게 되니까 또 여기에서의 PA 더하기 PB가 최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주어진 이 점의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높이, 밑변 구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접선을 알아야 되겠죠. 자, 주어진 이 타원 2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겠습니다. 10분의 2x 더하기 6분의 2y, y'은 0. 약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약분. 게다가 어떤 점을 대입하면 돼요? 5분의 1, 2분의 5x. 2분의 5. 3분의 1, 2분의 3 y'. 그래서 y'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알았고 한 점 아니까 이제 접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접선은 L이라고 하면 기울기 한 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나옵니다. y절편이 얼마? 4.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 2. 600이 사니까 2. 자,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주어진 이 각이 얼마? 4분의 파이. 직각에서 4분의 파이 빼면 이 끼인 각은 4분의 파이.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2구나.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 루트 2. 직사각형의 높이를 알았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길쭉한 밑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평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예요? 6.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 점을 Q라고 할까요? Q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문제 풀다가 아니 이거 너무 계산이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맞게 푸는 거 맞나? 했는데 여러분 이거 여기 대입할 거거든요. 계산이 정말 쉽게 나와요. 한번 봐볼래요? 대입할게요. 40분의 우리가 이 교점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40분의 x제곱 더하기 36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40이 4 곱하기 10이고 39는 4 곱하기 9예요. 그래서 양변에 4 곱하기 9 곱하기 10을 곱할 겁니다. 양변에 4 곱하기 9 곱하기 10을 곱하게 되면 9x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은 4 곱하기 9 곱하기 10인데 여기서 19x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20x가 나오는데 상수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값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0 또는 19분의 120이라고 알 수 있어요. 왜 두 개 나왔냐? 자, 여러분 다시 와서 보세요. 다시 와서 보면 교점의 x좌표가 두 개니까 하나는 0,0,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이다? 19분의 120. 자, Q라는 점의 좌표 19분의 120.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또 대입하면 y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자, y좌표를 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9분의 120 더하기 6. 자, 그럼 이건 19분의 마이너스 120에 19 곱하기 6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 마이너스 1 곱하기 6 하면 자, 이렇게 곱한 게 없어지고 19분의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럼 19분의 마이너스 6이 y좌표.
자, Q 구했어요. 다 끝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기 싫은 분수지만 PQ 선분 길이 구하는 거 계산 쉽게 나와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게 되면 19분의 120의 제곱 더하기 이것 빼기 이거 하게 되면 6 플러스 19분의 6 이거의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19 곱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얘들아 봐봐. 19 곱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묶듯이 하면 20 곱하기 6이란 말이에요. 20 곱하기 6이면 얼마야? 120. 그럼 19분의 120의 제곱. 아, 뭐야, 똑같은 거 두 번 더한 거네. 그래서 19분의 120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누구? PQ의 길이.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다 알 수 있죠? 직사각형 여기다 그리게 되면 루트 2 19분의 120 곱하기 루트 2 곱하게 되면 19분의 240이 넓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PA 더하기 PB의 값이 얼마다? 얼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타원이라는 보조도구를 도입했고 타원의 정의에 맞게 대수적인 식도 세워야 됐었고 접선도 구해야 됐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종합 세트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적인 소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사실 이게 곁다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타원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 y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시각 T는 1에서의 점 P의 속도 v가 주어졌고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본능적으로 이제 푸셔야 됩니다. 속도 벡터는 x성분 미분, y성분 미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미분할 때 여러분 상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여기는 지수 2가 나오면 바로 약분이 돼서 2의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하게 되면 b 곱하기 2의 t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t는 1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 여기는 b 이렇게 주어져요.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따라서 b의 값은 바로 보이고요. a의 값은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의 값은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우리가 속도 평면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27번 문제.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로 27번이 나오면 사실 어려운 요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이거 포물선의 정의로 맨날 나와 라고 하면서 했었던 개념과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거의 똑같은 문제를 봤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필수적인 유형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게 포물선의 정의 어떻게 연결하지? 잘 모르신다면 선생님 수능 개념 강의에 기하 벡터 강의에 모든 포물선과 관련된 정리, 성질, 유형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초점이 F인 포물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뒤에 그림을 잠깐 봐볼게요. 자, 초점이 F고 포물선은 Y제곱은 4X. 포물선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B, X좌표는 1보다 큰 자연수. 왜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초점의 좌표는 1,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초점보다 X좌표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보다 큰 자연수이고 삼각형 AFB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6이다. 왜 굳이 포물선에 있는 두 개의 점을 굳이 초점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굳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얘기했을까? 선생님 거의 똑같은 문제를 개념책에 넣어놨습니다. 자, 초점과 포물선 위에 점을 연결하면 AF라는 길이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준선 x-1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이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할게요. AH는 AF와 같은 길이가 됩니다. 이것만 알면 하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M, B라는 점의 좌표를 N 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무게중심, x좌표의 합이 얼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y좌표 이용할 필요 없는 문제란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경우 또한 문제 있지만 선생님 수능 개념 강의로 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m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m이죠. 이 길이가 1이죠. 그럼 m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m 플러스 1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준선의 수선의 발만 내려서 이 선분을 만들면 둘이 같으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서 이 길이를 x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점 B에서 주어진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걸 R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x좌표의 무게중심 x좌표가 6일 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얘는 x좌표가 1, m, n인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3분의 m 더하기 n 더하기 1이 얼마? 무게중심의 좌표값이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m 플러스 n의 값을 알 수 있고요. 18 빼기 1이니까 17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걸 구하라고 했죠. AF 곱하기 BF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랬구나. AF 곱하기 BF. AF 곱하기 BF. 근데 BF는 또 뭐예요? BF는 바로 요 길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AF 길이는 m 더하기 1, BF의 길이는 n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m과 n은 1보다 큰 자연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전개할 건데 x 플러스 m, x 플러스 n처럼 생각해서 곱셈 공식 써서 적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n 곱하기 1 더하기 mn 이게 전개한 식이 되는데 m 더하기 n이 여기 1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값은 18 더하기 mn이에요. 그럼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m 더하기 n이라는 값이 17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그럼 m과 n은 자연수니까 양수고요.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게 되면 m 더하기 n은 크거나 같다 2루트 mn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mn 값이 17이고 2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을 제곱했을 때 얘는 4분의 17의 2분의 17의 제곱이고요. mn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mn이 요 범위에 있으니까 이 범위에 있는 최대값을 찾으면 전체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라고 계산해서 푼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풀면 이 문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 이 풀이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m과 n이 양의 실수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mn의 값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지만 진짜 자연수 범위에서 m과 n을 곱해서 나오는 값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90, 선생님 기억에 70점 얼마였던 것 같은데 70점 얼마야. 근데 이 값이 70이 나오면 정답이 되지만 m과 n을 곱해서 68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이런 식을 만족할 수 있다고요. mn이 모든 실수면 이 부등식을 써도 되지만 mn이 양의 실수면 이런 조건을 써도 되지만 m과 n이 자연수면 이 부등식에 해당하는 작거나 같은 모든 mn 값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도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땐 함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여기서 최대값을 찾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아 봐봐. 아까 그 풀이는 mn이 양의 실수여도 풀 수 있었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자연수라고 mn의 값을 줬잖아요. 그리고 m 더하기 n이 얼마라고요? 17이라고요. 그럼 n과 n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이 범위에서 2 더하기 16 하셔도 되고 3 더하기 14 5 더하기 15 계산이 안 되네요. 여기가 15죠. 15, 14, 17 12 그 다음에 2, 3, 4를 안 했네 어쩐지. 여기가 4, 5, 6, 7, 8까지 하면 돼요. 여기가 13, 여기가 12, 여기가 11, 여기가 10, 여기가 9.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서가 바뀌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더 크니까 m이 n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m, 이게 n이에요. 자, 둘을 곱하게 되면 30이고요. 둘을 곱하게 되면
쭉 해서 곱한 값을 여러분들이 다 나열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값이 m이 8, n이 9일 때 72가 가장 큰 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8 더하기 72 해서 답은 얼마? 9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반드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를 꽉 채울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해야 최대값을, mn의 최대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셨으면 마지막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공간 도형의 공간 벡터 문제가 29번 킬러 문제로 나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좌표 공간에서 원점 O와 점 A에 대해서 평면 위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P 내적 OP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보면 사실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얘를 변형해도 되고 이 값에 맞춰서 얘를 변형해도 돼요. 자, 여기에는 식을 써보게 되면 AP 내적 OP는 자, 주어진 이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점을 우리가 O로 통일하기 위해서 써보면 OP 마이너스 OA 내적 OP 벡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배해서 내적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 빼기 OA 벡터 내적 OP 벡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 더 좋을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어진 여기에 있는 점 P가 OP 벡터의 크기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을 O라는 시점에 맞춰서 바꾸고 그 식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경우에 최대 최소를 갖는지를 찾아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OP의 제곱으로 바꿨고요. 빼기 OA 내적 OP로 바꿨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안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바꿀 거예요. OA 내적 여기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가 6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네. 그죠? OA 벡터 내적 OP 벡터 빼기 OA 벡터 크기의 제곱이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OA 벡터의 크기는 얼마? 4. 그래서 제곱하면 얼마? 16. 16 넘기면 얼마? 22. 그래서 OA 벡터 내적 OP 벡터의 내적 값은 2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해요? 22.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벡터의 내적은 사실 P가 이런 조건 만족하면서 여러 군데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움직이는 벡터야, OP 벡터는. 근데 이 값이 상수로 처리됐고 나는 OP 벡터의 최대값, 크기의 최대값이 어딘지만 알면 이 벡터 내적 값의 최대 최소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OP 벡터는 뭐야? 9 이하의 잔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해본다고 해도 OP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부터 9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 사이에 또 다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요소 있죠. 이런 평면과 이런 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OP 벡터의 크기를 제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왜 이 식을 다시 봐야 되냐면 주어진 이 점 A는 고정돼 있지만 P라는 점이 어디 있어요? 평면 위에 있어요. 우리가 평면이라는 요소를 안 썼죠? 그럼 쓰고 싶으면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OA 벡터랑 OP 벡터의 내적의 정의 그대로 우리가 쓰게 되면 OA 벡터의 크기는 4, OP 벡터의 크기는 몰라. 그 다음에 OA 벡터랑 OP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가 2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x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2g는 0이라는 평면이고 이 평면은 원점을 지납니다. 그죠? 0,0,0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럼 원점을 지나는데 주어진 x축은 이 위에 놓여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점을 똑같이 x축도 지나니까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x축 위에 점 A가 있어요. 좀 더 왼쪽으로 오릴까? 자, 점 A가 있어요. 게다가 점 P는 평면 위를 움직여요. 근데 OP라는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9 이하의 자연수라고. 자, 그러면 주어진 OP 벡터의 크기가 1이면 반지름이 1인 그리고 중심이 0,0인 즉 중심이 원점인 원 위를 점 P가 움직이겠네. OP 벡터의 크기가 2면 반지름이 2고 중심이 원점인 그러한 원 위를 움직이겠네 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반지름이 3이면 4이면 5이면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모든 경우를 반지름이 R인 경우 또는 OP 벡터의 크기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바로 이게 우리가 점 P가 움직이는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OA 내적 OP의 값이 22가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 P가 OA랑 OP를 내적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가 공간상에 있는 공간 벡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적이라고 하는 건 늘 항상 공간이든 벡터든 내적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고 싶다면 그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면 벡터 문제가 됩니다. OA 벡터 내적 OP 하고 싶어? 아, 그러면 OP 벡터 여기에 있고 OA 벡터 여기에 있으면 아, 이거 둘이 내적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얘는 고정된 벡터야. 얘는 움직이는 벡터야. 그럼 어떻게 해? 움직이는 벡터를 고정된 벡터 위로 정사형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점이 점 P의 직선 OA 위로 정사형인데 그럼 우리가 OA 벡터 내적 OP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 O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자, 정사형은 점 P'입니다. OP'의 벡터의 크기로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아, 그럼 여기에서 OP 벡터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자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세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세타는 OP 벡터랑 OA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P가 움직여서 쭉 여기로 왔어. 그러면 OA 벡터랑 OP 벡터랑 이루는 각 세타 또 달라지겠죠? 아, 세타는 자꾸 달라지네. 세타는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4 곱하기 OP 벡터의 크기 분의 22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코사인 세타 값의 최소값이 무엇이겠느냐? 그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각을 세타 제로라고 해서 코사인 세타 제로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그거는 주어진 삼각형 A, O, P가 주어진 이 평면의 수직이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1, 1, 루트인데 그거랑 OA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 각을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법선 벡터랑 이루는 각은 앞의 문제에서도 했다시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세타라는 각을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각 세타 제로는 삼각형 AOP가 주어진 평면의 수직일 때인데 그때의 상황을 법선 벡터랑 OA 벡터를 이용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법선 벡터의 크기가 2, 그 다음에 OA 벡터의 크기가 4, 그 다음에 둘을 내적하게 되면 자, OA 벡터가 4, 0,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1, 1, 루트 2 내적하면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 2분의 1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값이 사인 세타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타 제로 그럼 예각으로 택하게 되면 2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타 제로가 2분의 1이니까 사실 세타 제로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제로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아, 그럼 코사인 세타 제로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세타 제로의 최소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나머지 이러한 세타들은 세타 제로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코사인은 주어진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감소함수니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제로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다시 코사인 세타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에서 OP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변형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잠깐 우리가 처음에 썼던 식을 보게 되면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해야 됐어요. 왜냐면 OP의 크기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OP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우린 당연히 내적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OP를 끄집어낼 겁니다. 근데 이 값은 그때 달라져요. 1, 2, 3, 4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 OP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세타가 최소가 될 때인 세타 제로라는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코사인 세타 제로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OP의 범위가 나와요. 자, 전개하게 되면 약분이 되고 루트 3분의 11보다 OP 벡터의 크기가 크거나 같다가 돼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3분의 121보다 OP 벡터의 크기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120점 얼마니까 40점 얼마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OP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주어진 제곱했죠, 여기. 제곱이 이 값보다 커지려면 OP 벡터의 크기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66, 36 안 되고 7, 7, 49부터 8, 8, 64, 99, 81, 7, 8, 9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문제에서 물어봤던 AP 벡터 내적 OP 벡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2였거든요. 그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가 최대일 때? 이 값이 최대일 때. 즉 9의 제곱 마이너스 20이고 최소값은 언제일 때? 7일 때. 그래서 7의 제곱 마이너스 22.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얼마냐면 86이라고 나와요.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은 86이다. 되셨어요? 자, 문제 중간에 선생님이 풀면서 왜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지 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 자체가 사실 좀 긴 감은 있지만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필수 유형의 문제와 해설 꼼꼼하게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 함께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보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선생님이 정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9월 모평 때 정말 시험을 못 봐서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너무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4등급 나와서 정말 절망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수능 때 사탐 하나만 2등급 나오고 전부 다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반전도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나니까요. 오늘 아직 주사위 던져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시험을 여러분들 절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봤다면 그 상승세 그대로 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고 아직 내가 9월 모평에서 내 에너지를 다 아직 안 썼다. 나의 실력이 아직 안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그 기운 잘 모으셔서 대수능 때 꼭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